멕시코 바하칼리포르니아의 어느 따뜻한 석호. 물은 얕고 햇살은 넉넉합니다. 여기서 어미 고래 한 마리가 갓 태어난 새끼를 데리고 천천히 헤엄치고 있습니다. 평화로운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 어미는 방금 지구에서 가장 먼 길 하나를 끝내고 막 도착한 참입니다. 몇 달 전 이 고래는 저 북쪽 끝 북극 바다에 있었습니다. 거기서부터 여기까지 쉬지 않고 헤엄쳐 내려온 겁니다. 거리로 치면은 편도 약 8,000에서 10,000km, 그것도 거의 아무것도 먹지 않으면서요. 이 고래의 이름은 귀신고래입니다. 귀신고래라는 이름부터 사연이 좀 있습니다. 영어권에서는 이 고래를 한때 악마 물고기 데블핏이라고 불렀습니다. 순한 이름은 아니죠. 이유가 있습니다. 옛날 포경선이 새끼를 노리면 어미 귀신고래가 물러서기는커녕 배를 향해 맹렬히 달려들어 들이받았거든요. 작은 나무배쯤은 부셔버릴 기세로요. 덩치 큰 수염고래는 되게 순하고 느긋하다는 인상이 있는데 귀신고래는 그 통념을 깹니다. 자기 새끼 문제 앞에서는 이 고래가 얼마나 사나워질 수 있는지 뱃사람들이 몸으로 배웠습니다. 우리말 이름 귀신고래도 그렇게 홀연히 나타났다 사라지는 이 고래의 인상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얕은 연안을 소리 없이 스쳐 지나가는 회색 그림자. 이름 하나에도 이 고래를 대하던 사람들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생김새도 독특합니다. 다른 큰 고래들처럼 매끈하지 않고 몸 곳곳에 따개비와 고래이가 잔뜩 붙어 있어 얼룩덜룩합니다. 회색 바탕에 흰 얼룩이 덕지덕지한 그 모습이 마치 오래된 바위 같기도 합니다. 매끈한 미인은 아니지만 한번 보면 잊기 어려운 얼굴입니다. 이 따개비와 고래이가 그저 지저분한 얹혀살이만은 아닙니다. 귀신고래 한 마리가 몸에 이고 다니는 따개비의 무게가 무려 수백 킬로그램에 이르기도 합니다. 고래 한 마리가 통째로 하나의 움직이는 암초, 하나의 작은 생태계인 겁니다. 게다가 이 따개비 중에는 오직 귀신고래 몸에서만 사는 종류도 있습니다. 고래가 10,000km를 여행하는 동안 이 작은 생명들도 함께 지구 반 바퀴를 도는 겁니다. 큰 여행자의 등에 올라탄 아주 작은 무임승 차자들인 거죠. 귀신고래의 진짜 이야기는 저 어마어마한 여행에 있습니다. 여름이면 이 고래는 북극 언저리 차가운 바다에서 지냅니다. 여기 바닥에는 먹이가 풍부합니다. 귀신고래는 다른 고래와 달리 바다 밑바닥에 진흙을 옆으로 훑어 그 안에 사는 작은 사오 같은 먹이를 통째로 걸러 먹습니다. 대개 몸의 오른쪽으로 누워 바닥을 긁는데 그래서 오른쪽 수염이 왼쪽보다 더 달아있는 개체가 많습니다. 사람으로 치면은 오른손잡이인 거죠. 아무튼 여름 내내 여기서 실컷 먹어 몸에 두꺼운 지방을 쌓습니다. 겨울이 오면 새끼를 낳으러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목적지는 멕시코의 따뜻하고 얕은 석호. 차가운 북극에서 갓 태어난 새끼가 살아남기는 어려우니 굳이 이 먼 남쪽까지 내려와 출산하는 겁니다. 얕고 짠 석호의 물은 새끼가 몸을 띄우기에도 좋고 큰 상어 같은 천적이 들어오기도 어렵습니다. 석회에서 태어난 새끼는 태어날 때 이미 몸길이가 4-5m에 이릅니다. 어미 젖은 지방이 어찌나 진한지 새끼는 하루에 수십 킬로그램씩 몸이 불어납니다. 그 진한 저주로 새끼를 빠르게 키워 다시 북쪽으로 떠날 힘을 붙여주는 겁니다. 얕고 잔잔한 석호는 그 짧고 중요한 육아를 위한 요람입니다. 문제는 거리입니다. 북극에서 멕시코까지 그리고 다시 북극까지 왕복하면 1년에 대략 16,000에서 20,000km를 헤엄칩니다. 포유류가 하는 이동 중 가장 긴 축에 듭니다. 게다가 남쪽 석회는 이 고래가 먹을 만한 진흙 바닥 먹이가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려가는 몇 달, 머무는 몇 달, 올라오는 몇 달 동안 귀신고래는 대부분 여름에 쌓아둔 지방만으로 버팁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0,000km를 굶으며 헤엄쳐 내려가서 하는 일이 출산과 육아입니다. 그러고는 지친 몸으로 다시 10,000km를 올라가 밥을 먹습니다. 세상에 이런 성실한 여행자가 또 있을까 싶습니다. 이름은 귀신인데 하는 짓은 지독하게 부지런합니다. 그렇게 사납던 데블피시에게 뜻밖의 반전이 있습니다. 새끼를 지키려 배를 들이받던 그 고래가 지금은 오히려 사람 배에 먼저 다가옵니다. 멕시코의 출산 석회에서는 어미 귀신고래가 새끼를 데리고 관광객의 작은 배 바로 옆까지 와서 사람이 손으로 쓰다듬도록 몸을 내어주는 일이 흔합니다. 심지어 어미가 새끼를 배 쪽으로 슬쩍 밀어주기도 합니다. 이 친구 고래 이야기에는 시작이 있습니다. 오래전 멕시코의 한 어부가 석호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데 커다란 귀신고래 한 마리가 배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부는 처음엔 겁에 질렸습니다. 데블핏이라는 무서운 이름을 익히 들어왔으니까요. 하지만 고래는 배를 부수기는커녕 가만히 몸을 대고 쓰다듬어 달라는 듯 그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겁을 꾹 누르고 손을 뻗어 그 거대한 몸을 만졌을 때 어부는 무언가 달라졌다고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이 석회선은 사람과 귀신고래가 조심스럽게 서로에게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사람을 가장 경계하던 고래가 이제는 사람에게 가장 스스럼 없이 다가오는 고래가 된 겁니다. 왜 이런 변화가 생겼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폭염이 멈추고 사람이 더는 자기들을 해치지 않는다는 걸 이 고래들이 어떤 식으로든 알아간 게 아니냐는 짐작이 있습니다. 사나움도 다가옴도 결국 사람이 어떻게 대했느냐에 대한 이 고래의 응답이었던 겁니다. 동태평양 무리가 상당히 회복했다라고 했는데 이 고래는 한때 완전히 사라지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19세기 중반 한 미국인 포경선 선장이 멕시코에 이 출산 석호들을 발견합니다. 새끼를 낳으러 모여든 귀신고래가 석호 안에 가득했죠. 좁은 석호라 고래가 도망칠 곳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포경선들이 몰려들어 어미와 새끼를 닥치는 대로 잡았습니다. 불과 몇십 년 만에 이 동태평양 귀신고래는 거의 씨가 마를 지경이 됐습니다. 씁쓸한 대목은 여기 있습니다. 그 석호를 발견해 고래를 잡은 바로 그 선장이 훗날 귀신고래에 관한 가장 자세한 기록을 남긴 사람이기도 하다는 점입니다. 누구보다 많이 잡았고 동시에 누구보다 꼼꼼히 관찰했던 겁니다. 다행히 20세기 들어 국제적으로 포경이 금지되면서 동태평양 귀신고래는 기적처럼 되살아났습니다. 지금은 수만 마리 규모까지 회복해 해마다 캘리포니아 앞바다를 지나는 이 고래들의 긴 행렬을 구경하려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물론 그 여정이 끝까지 안전한 건 아닙니다. 봄에 새끼를 데리고 북상하는 길목에는 범고래 무리가 기다립니다. 지치고 이 어린 새끼는 좋은 표적이 되죠. 어미는 며칠씩 범고래와 사투를 벌이며 새끼를 지킵니다. 10,000km의 여정은 마지막까지 만만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도 우리 이야기를 좀 해야겠습니다. 귀신고래는 크게 두 무리로 나뉩니다. 하나는 방금 이야기한 북극과 멕시코를 오가는 동태평양 무리입니다. 이쪽은 한때 거의 사라질 뻔했다가 보호를 받으며 상당히 회복했습니다. 다른 하나는 서태평양 무리입니다. 러시아 극동 바다에서 여름을 나고 겨울이면 아시아 연안을 따라 남쪽으로 내려오던 무리죠. 그리고 이 무리가 지나던 길목 중 하나가 바로 우리 동해였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동해에는 귀신고래가 회유하던 바다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름도 그대로 귀신고래 회유해면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00년쯤 전만 해도 우리 동해에서 이 고래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20세기 초에 우리 바다를 찾은 한 외국 학자는 동해의 귀신고래를 기록으로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 무렵 울산 앞바다는 이 서태평양 귀신고래의 주요 사냥터 중 하나였습니다. 이 무리를 따로 한국계 귀신고래라 부를 만큼 우리 바다는 이들에게 중요한 길목이었습니다. 장생포 같은 항구에는 포경기지가 들어섰고 잡힌 고래가 끊이지 않고 실려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부터 이 고래들이 집중적으로 사냥당했습니다. 기름과 고기를 얻으려는 포경이 우리 연안에서도 이어졌고 서태평양 귀신고래의 수는 빠르게 줄어들었습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서태평양 무리는 개체수가 매우 적어 심각한 위기에 놓인 것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우리 동해에서는 오랫동안 확실한 목격 기록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한때 이 바다를 지나다니던 고래가 지금은 좀처럼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겁니다. 여기서 단정은 조심스럽습니다. 이들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말하기도 어딘가 남아있다고 말하기도 아직 이릅니다. 다만 분명한 건 우리 바다의 이름표에는 여전히 이 고래가 남아있는데 정작 고래는 잘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회유해면이라는 이름만 조용히 남아있는 겁니다. 귀신고래의 대장정을 보고 있으면 회유라는 게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고래는 태어난 곳과 먹는 곳이 다릅니다. 그래서 평생 그 둘 사이를 오갑니다. 어미가 다니던 길을 새끼가 따라 배우고 그 새끼가 다시 자기 새끼를 데리고 같은 길을 갑니다. 어느 해안을 끼고 돌아야 하는지 어디서 쉬어야 하는지가 세대를 거쳐 전해지는 기억입니다. 길 자체가 대물림되는 지도인 셈이죠. 그런 길 하나가 조용해진다는 건 단지 고래 몇 마리가 안 보인다는 뜻이 아닙니다.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던 기억의 지도 한 장이 흐릿해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한번 끊긴 길은 다시 잇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그 길을 아는 고래가 남아 있어야 그 다음 세대에게 전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동해의 이 회유해면이라는 이름은 단순한 옛 기록 이상의 무게를 지닙니다. 언젠가 이 길을 다시 찾아올지 모를 고래를 위해 우리가 자리 하나를 비워두고 있다라는 표시이기도 하니까요. 지금도 우리 바다에서는 이 고래를 찾으려는 조사가 조용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가운 소식이 아직 없을 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멕시코의 어느 따뜻한 석회에서는 귀신고래 한 마리가 10,000km를 달려온 몸으로 새끼를 돌보고 있을 겁니다. 곧 다시 북쪽으로 그 먼 길을 되짚어 올라가겠죠. 그런 성실한 여행자들이 오가는 길 하나가 한때는 우리 동해에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 길이 조용합니다. 언젠가 다시 이 회색 그림자가 우리 바다를 스쳐 지나가는 날이 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그 길에 붙은 이름 하나만큼은 우리가 아직 잊지 않고 여기 그대로 남겨두고 있습니다. 고래를 부탁해였습니다.